깊이 있게 오늘을 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전격적인 추가 감산 조치에 국제 유가가 6%대로 급등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둔화세에 접어들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며 미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릴레이 삭발식에 나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BTS 지민이 발표한 솔로곡 Like Crazy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솔로 가수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주요 산유국들의 전격적인 추가 감산 조치에 국제 유가가 6%대로 급등했습니다.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건데 겨우 둔화세에 접어들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입니다. 브렌트유 선물도 만기를 맞아 장중 6% 이상 급등했는데 이 역시 하루 상승폭으로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은 오펙 플러스의 기습적인 추가 감산 발표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50만 배럴을 포함해 116만 배럴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건데 지난해 감산 규모 등을 더하면 하루 366만 배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7%에 이릅니다. 이에 시장에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hat would really become a negative, a very negative for many of the oil-producing governments' economies. 문제는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미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미국과 금리 격차는 더 벌어져 우리 금융당국도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릴레이 삭발식에 나섰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도 주장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양곡법 거부권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신양한 모임이라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민주당은 이곳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3일 만에 또다시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릴레이 삭발식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퇴출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 한 해 남는 쌀이 현재의 3배인 6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을 사들이는데 1년에 최소 1조 4천억 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쌀값 안정이 법안의 목적이지만 빵을 찾는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남아도는 쌀은 급증하면서 쌀 가격 하락도 불가피합니다. 예산이 쌀에 집중되면서 밀과 콩과 같은 농업 분야나 축산 분야는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단 소속 민주당 의원 4명이 6일부터 후쿠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는데도 사드와 광우병 수준의 괴담을 퍼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가짜 뉴스에 동조하고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던 어제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결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를 한 일본 언론에 대해 정부가 언론에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안전과 과학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항의와 어떤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책을 명확하게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우선순위는 적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그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검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굴욕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갖다가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는데 민주당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정확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면은 주로 과거 기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팩트와 좀 가장됐을 수도 있고. 신문관들이 탈북자를 수없이 조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좀 더 과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제를 하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는 6일에 직접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후쿠시마 방문과 관련해서 이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에서라도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수 현황이 어떤지 자료도 요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부가 밝혔음에도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데 이유는 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시작이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 자, 이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후쿠시마에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우리나라 정부. 자, 어느 쪽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 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에 가겠다고 하시니까 직접 가서 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분들이 후쿠시마에 가신다면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일본에 가서 그거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저 지도에 나오네 말씀. 일본의 동쪽에 있습니다. 태평양하고 이렇게 연해 있죠. 그렇죠. 접해 있죠.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저기에 쓰나미가 부딪힌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 지금 현재 오염수 방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방류를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이 태평양으로 가잖아요. 우리 쪽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그 태평양으로 가서 미국으로 해류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호주 쪽으로 갔다가 적도를 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제주도나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이나 호주에서부터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연안 쪽으로 오는 거는 한 1년이나 2년 다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금 현재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과학자들과 함께 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마치 저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돼야 하는 그런 문제고, 거기다가 또 만약에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지금 한다는 것이고, 그 과학적 검증단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더 못 믿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더 참여해서 일본과 함께 과학적 검증을 하면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괴담과 비교하면서 자, 일본 언론에 근거한 거짓 선동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거짓 선동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6일에 후쿠시마에 방문해서 뭘 어떻게 할 작정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조사도 하고 현지에 좀 위험한 시설이나 이런 데들을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뭐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거기 간다고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할 때는요. 그쪽에 일단 뭐 양심 세력이 됐든 그쪽에서 좀 그 바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가 됐든 아니면 학자가 됐든 아니면 뭐 공공에서 또 일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조목조목 차근차근 알릴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너무 선동적으로 이렇게 막 행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좋을 게 있는 거는 딱 한 그 사람들 뿐이죠. 한 부류 뿐이죠. 누구냐? 본인들. 정치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본인들 외에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국민들은요. 그렇게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면 관심 자체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돌려버리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에게 차근차근히 제도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인사들답게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뭐 아직도 시민단체에 있는 것처럼 과격한 행동, 선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4명의 의원이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본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그리고 도쿄 전력 방문 이게 그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던 도쿄 전력 아니겠습니까? 이 도쿄 전력을 방문하는 걸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뭐 말씀대로 성사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굳이 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상일 평론가가 다 잘 얘기하셔서 제가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분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무슨 과학자들이 가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검증하겠다 객관적으로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셔서 뭘 확인하겠다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 방문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방문조차 아직 일본 정부에서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더구나 후쿠시마 현지와 또 도쿄 전력을 방문하고 함께 무슨 논의를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것들도 아직 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방문 목적이 꼭 과학적으로 무슨 검증하겠다고 하는 거나 자료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반일 정서를 좀 부추겠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편승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른바 혐한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일 정서가 있듯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고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그리고 국제 기구에서 그것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서 뭐 일본 의원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인지 별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이었죠. 물론 뭐 일본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2011년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국 거부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네. 뭐 이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예? 그 본인들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거라면 속도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속도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그 속도로 가야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해주고 가서 입국 금지를 당해도 그게 일종의 어떤 조롱당한 느낌이나 무신당한 느낌이 안 들게 뭐 잘했다 격려를 해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뭐 너무 과도한 속도로 이렇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면은요 국민들은 그냥 봐라 그렇게 가가지고 이게 망신만 당하고 온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약간 뭐랄까 약간은 좀 조소 섞인 그런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총리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입니다. 거부권이 아니라 이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합니다. 수정안 의견에 따라 분석 결과도 폐기되고 이용돼서는 안 될진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짜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능멸한 작태로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입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민주당은 삭발투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잘못된 자료를 대국민 담화에서 인용했다. 자, 이 이유로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글쎄 뭐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우선 검증도 하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정말 제1야당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탄핵을 이렇게 쉽게 거론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이게 양곡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양곡법인데 대개 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먹던 쌀 양의 한 절반도 안 먹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더더구나 그렇고요. 그렇죠. 예. 밥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나요? 절반밖에 안 먹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쌀이 남아돌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우선 재정 부담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쌀을 자꾸 증산하도록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면 농민들이 쌀 다 더 재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쌀 증산을 유도할 게 아니라 이제 감산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작물을 심도록 그걸 유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지금도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입하면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보관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책임 있는 국정 세력이라면 생각하면서 농민들을 우리 국정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양곡법을 해서 무조건 매입을 하도록 한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재정 부담이 심하게 된다든가 또는 쌀 증산을 유도하는가 해갖고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렇게 법안을 법사위도 패싱하고 본회의 직회부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헌법에 그 제1야당이 다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적인 장치입니다. 이와 같이 절차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이건 흔히 거부권이니까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이건 제의 요구권이에요.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보세요. 재논의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헌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께서 국익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꼭 필요한 법인지를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정부가 뭐 농사가 흉년이 들면 그 사들여서 정부미로 비축을 해놨다가 네. 흉년이 들면 정부미를 이제 그 네, 국민들에게 싼 값으로 공수라고 이제 네. 내보내는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순기능으로 이제 작용이 네. 됐었는데 자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지금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렇게 양곡법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이건 역시 정치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야가 소통과 협치가 없어요.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예.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양곡법은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 행위는요 그런 요청이나 심각성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의 농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이러면요 재정을 투입해서 그걸 안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놔둡니까? 불가능해요. 예. 이 법이 없어도 사실은 그런 기능은 재정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1호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이 돼서 양쪽에 감정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법안도 사실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협의를 해가면서 그 정책의 경직성을 굳이 부여할 게 아니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서로 협치를 잘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예. 협치가 사라지니까 모두가 그냥 극단적이고 경직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표를 얻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파퓰리즘으로 이거 흘러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재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너무 경직성이 커지면 나중에 급하게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당을 좀 비판하자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무조건 야당 대표가 뭐 범죄 피의자라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고 거기를 굉장히 뭐랄까 그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조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야당이 아니에요. 야당은 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지만 구축하고 있으면 그 이익을 공유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집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중간에 있는 국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부와 여당은요, 이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조금 낮추고 아무리 상대가 좀 상대하기 싫고 껄끄럽다 하더라도 좀 낮추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약간은 희생적으로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전망을 두고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당사자인 한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연달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지금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그 여의도밭에 와 있는 거예요. 콩밭 대신 여의도밭.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무엇을 언급했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저랑 이제 그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날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저 있을 때 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잘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민 전혀 없고요. 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당내 개별 의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당이 적어도 공식적으로 그런 걸 고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북이라든지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커리어를 갖고 가시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어차피 가만둬도 출마할 사람이야. 근데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을 당에다 자꾸 바람을 넣어서 출마한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 국무위원 일도 제대로 못해. 신선미가 없어져 버려. 진짜 나올 때쯤 되면 완전히 옛날 인물이 돼버려. 자,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에서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에는 이제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정작 한동훈 장관은 뭐 그런 생각이 없다고 뭐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재호 상임고문의 이야기가 좀 계속 언급을 하면 신선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 냅둬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여야 모두가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왜 한동훈 장관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예. 아까 얘기들은 무슨 자꾸 뭐 본인이 여의도의 콩밭에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총선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게 무슨 애창곡이 뭐냐 이런 걸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보고 뭐 카톡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집착해서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법무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 질의가 있어야 되고 논쟁이 있어야 되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된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 좋겠는데 예. 본인들이 스스로 자꾸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대응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정말 비판받아야 할 지점도 많이 있고 비판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민주당이 먼저 자꾸 이렇게 뭐 매스컴에 나가서 계속해서 한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 한 장관 스스로 하고 싶지 않다가도 내가 총선 출마해야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하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좀 물론 뭐 당에서 정치권에서 키워주는 면도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도 조금 태도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걸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된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부 강요구 국무위원이면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에 좋은 유산, 레거시를 남기는데 좀 이렇게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정치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호 의원이 하신 평가는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어도 굉장히 맞는 평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국회는 지난달 30일에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었죠. 자, 어제 하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는데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법원은 하 의원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도의원 예비 후보자로부터 금품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혐의를 굳고 부인해오던 하 의원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지난해 도의원 입 후보자 누나로부터 7천만 원을, 전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5,7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만큼 당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60명, 반대 99명 등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울 강남도심에서 여성을 납치한 후 살해한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범행 주동자는 피해자의 코인 회사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실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 1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 3명이 잇따라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납치 살해 벌인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일당 3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20년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8천만 원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다며 그 회사에서 잠시 일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명이 사주했습니까? 투자 피해봐서 앙심 품은 겁니까? 경찰은 공범 1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 여성 미행 등에 가담했다가 범행 직전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액의 가상화폐를 노린 조직적 범죄로 보고 피의자 소유 계좌 등 자금 흐름과 함께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범행 동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주동자의 얘기로는 뭐 그 코인에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돈 때문에 이제 살인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범행은 29일 날 밤 11시 45분 거의 자정 무렵에 발생이 됐는데 예. 30일 오전에 차량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발견된 차량에서 이미 이제 그 용의자들은 다 도주를 갖다가 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31일 날 오전 10시 45분에 연모 씨가 체포가 됐고 오후 1시 15분에 황모 씨가 체포가 됐는데 5시 35분에 이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시 40분에 주모자로 추정되는 이모 씨가 이제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모 씨는 피해자 관련 가상화폐 그 투자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투자도 했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예. 9천만 원 투자했는데 8천만 원 정도를 손해를 갖다가 봤대요. 그런데 이 이모 씨는 지금은 이제 범행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은 나머지 이제 공범자들 이야기가 네. 범행 자금을 그 이모 씨가 그 지급을 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전에서 대청댐 근처에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에서 이제 대전까지 내려가는 중간에 용인에서 그 이모 씨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받았다 뭐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니까 일단은 그 이모 씨가 주모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피의자 3명 모두 구속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추가 공범 1명에 대해서도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관계가 그러면 그냥 사주를 받고 이런 관계인 건가요? 일단 지금까지 혐의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4명인데요. 예. 이 4명들이 원래부터 서로 다 알고 지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씨가 아무래도 피해자하고 면식이 있었던 건 20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가 B 씨, 그러니까 황 씨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황 씨가 또 연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후에 이제 이렇게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씨가 이제 황 씨하고는 대학 동창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황 씨하고 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살인 예비에 공모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음을 바꿔서 살인행위 범행에 가담하진 않은 D 씨가 또 나오는데요. 그 D 씨 같은 경우에도 그 황 씨나 연 씨하고 이제 배달 업무를 하다가 알고 있었던 사이다. 이제 이렇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호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씨만이 피해자하고 면식이 있었고 나머지 지금 범행 가담자들은 피해자하고는 일면식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그다음 범행 도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한 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이 뭐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범행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좀 뜯어보면 좀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CCTV가 널려 있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를 했다는 점. 네네. 그리고 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저 자동차도
보통 이제 납치 사건이 벌어지면 대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것도 피의자 중 한 명 명의로 된 차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계획들이 약간 허술한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나름 치밀한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2, 3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공범들 모집하고 피해자 동선 파악하고 그다음에 범행 도구 같은 것들 준비를 갖다가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저렇게 좀 허술한 측면이 있었을까? 저는 일단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요. 건장한 남자 2명이서 여성인 피해자를 납치하는 거는 그다음에 또 그중에 한 명은 조폭 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30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고 1분 안에 납치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 하나 납치하는데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짧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그다음 뭐 CCTV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이번에 결정적인 범행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 용의자가 그 목격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신고가 목격자가 금방 신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CCTV도 금방 확인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이제 검거가 용이하게 됐던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왜 대담하게 본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을 했는지 더군다나 그 차량이 뭐 소나타나 뭐 아반떼나 이렇게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별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은 그런 차량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런 허술한 측면으로 말미암아서 범행이 쉽게 발각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미심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6시간 남짓 안에 살해까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납치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6시간 남짓 걸렸는데 6시간 내에 돈을 빼갖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경찰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범죄에 가담한 공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진술하기로는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서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해서 지금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납치가 이루어진 것은 29일 밤 11시 46분경이었고 용인을 거쳐서 청주의 대청댐 인근의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뺏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경찰들이 지금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용인 지역에서 그 이모 씨가 같이 접선을 해서 피해자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코인들을 뺏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 중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6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납치와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코인이나 어떤 금품을 뺏을 여유가 있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코인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한 후에 살인을 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열려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단순히 금품이 목적이 아니라 평소에 원한 관계라든지 또는 청부살인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찰들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뺏으려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과 그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계획하고 청부살인을 한 것과 이 형량 차이가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제 살인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5년 이상 징역부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형 기준의 살인죄의 가중 요소가 계획적 살인이나 아니면 피해자가 뭐 어떤 사람이냐, 뭐 아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런 경우에 더 가해한 거고 사체가 손괴가 되거나 유기를 갖다가 했느냐. 그다음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일일이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하고 계획적인 살인은 실질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찰은 이제 뭐 피의자 A씨가 누군가에게 사죄를 받고 범행을 꾸민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4명 중에 A씨만이 유일하게 피해자와 알고 있고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씨로부터 어떤 지수를 확보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A씨만이 지금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나머지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피해자와 지금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A씨만이 피해자를 알았기 때문에 이 납치의 대상인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 자체가 A씨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은 이 A씨에 대해서
위에서 누군가가 사주를 한 것이 아니냐, 즉 A 씨의 윗선이 있는 것은 아니냐를 두고 지금 수사를 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A 씨에 대해서 그 코인 업체의 관계자 부부가 한 4천만 원 정도로 송금해준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를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 씨에 대해서 과연 그 윗선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청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A 씨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홍성과 대전에서 난 산불이 40시간 넘게도록 진화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서울 인왕산 산불도 이 잔불이 되살아났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남 한평과 경북 영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시뻘건 불줄기가 산능성이를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거센 바람에 화염이 휘청일 때마다 불씨가 사방으로 번져나갑니다. 어제 하루 21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까지 8건의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된 충남 홍성 산불은 40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성 산불은 한때 진화율이 70%를 넘어섰지만 강풍에 불길이 번지면서 다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쪽 너머에서 불이 번쩍, 저쪽에서 번쩍 막 이러면서 불이 사서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낮 12시 20분쯤 양봉장 불씨가 먼저 발생한 전남 한평 산불도 계속되는 확산세에 어젯밤 10시부터 산불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발생한 경북 영주 산불도 약 160헥타르를 태우면서 소방당국이 산불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 인왕산에서 잔불 재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30에서 80mm의 단비가 예고돼 식목일인 내일부터 산불 확산세는 잦아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이른바 3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한 혐의죠.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썼는데요. 바로 전현직 대통령 통틀어 형사 기소가 된 첫 번째 대통령이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불명예를 안았는데도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실례로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동안 모은 정치 후원금이 400만 달러를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선거 캠프에도 자원봉사사로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16,000명 정도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트럼프 측의 과장이나 허풍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단숨에 지지율이 52%를 기록함으로써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이 조사에서 2위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격차는 무려 31%나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일거수일투족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우선 머그샷, 즉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범죄 혐의를 기소된 피고인이라 피할 수 없는 절차인데 트럼프 측은 기소의 부당성을 부각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 사진을 일부러 공개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도 당연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예우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가의 모든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선 트럼프 대통령,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잇따른 불명예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득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미국 사회도 복잡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변재영 기자의 기사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을 출발해 공항으로 향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낮 12시쯤 플로리다 판비치 국제공항에서 뉴욕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발 직전 소셜미디어엔 위대했던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자택 근처엔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힘을 보탰습니다. He's been very supportive of first responders as president and will be again as our next president. 트럼프의 법정 출석을 앞두고 뉴욕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경찰은 인터넷상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ut I will remind everyone that violence and destruction are not part of legitimate, lawful expression, and it will never be tolerated in our city. 트럼프는 뉴욕에서 하룻밤을 묵고 4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지문을 채취하고 머그샷을 찍습니다. 기소 인부 절차를 마친 뒤 다시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성관계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을 앞두고 갖가지 기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병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유주연 앵커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도 공화당에서 지금 지지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지지 세력, 그리고 공화당 지지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부당한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권력의 핵심에 관련된 수사를 했을 때 그것을 동의하는 분들도 규합을 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서래풀에서 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세력 규합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도덕성을 앞세운 정치인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솔직 담백하고 인간적이다 이런 면이 어필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도 꺾고 대통령에 선출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얼룩말이다. 얼룩말에는 워낙 검정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가지 검정 이런 의혹이나 혐의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이죠. 네, 새 결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기소된 지 이틀 만에 우리 돈으로 약 65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또한 이런 새 결집 현상의 하나로 봐야 할까요? 당연입니다. 예, 그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이제 지지 세력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지 후원금을 모았는가가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예, 자 정치인을 검찰이 기소하고 그 기소된 정치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극렬 지지자들이 또 주변에 모이는 것 이게 상당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재밌어하는 네. 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 정치가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선택적 정의다, 표적 수사다,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사법 살인이다, 마녀 사냥이다 예. 이런 얘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법적인 절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가 확정이 되고 또 유죄 판결까지 혹시 받는다면 예. 그런데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뚜렷한 사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 2조를 보면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만 35세 이상 그리고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제한을 두는 것은 비헌법적이라는 그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범죄자라든지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안 된다,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됐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수정헌법 25조에 보면 대통령 탄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란과 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가 아니라 개인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개인 시민으로. 그리고 73년도에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스캔들하고 2000년도에
미국 법무부에서 메모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무를 수행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은 국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는 기소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4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다면은 대통령으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때 이제 그 올리버 홈즈 연방 대법원 판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왜 자기 눈알 자기가 찌르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만약에 잘못된 대통령이라도 미국 시민이 뽑았다면은 연방 대법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가겠다면은 연방 대법원의 역할은 그걸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으로 직무 수행을 할 것입니다. 네, 트럼프식 선동이 미국 정치 지형에도 통하는 이유 여기도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만큼 이제 기득권 세력, 소위 권력과 이제 돈 카르텔에 대해서 일반 미국 시민들이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일반 미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호하면서 마치 굉장히 선하게 산 것 같이 하는데 이 위선에 우리는 반감을 느낀다. 따라서 차라리 솔직 담백하고 우리와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감이 가는 지지할 수 있는 후보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아까 거론하셨던 플로리다 주지사 디산티스는 하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저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방 경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체포라든지 그런 범죄자 인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냐 주지사로서 그랬더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협조하는 것은 un-American 그건 미국답지 못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디산티스 그 플로리다 주지사도 같은 공화당이면서 얼마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있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극렬 지지층들이 모여가지고 여론조사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공화당에서 후보로 당선되면 이제 민주당 후보와 이제 투표를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될 텐데 미국 선거의 특징상 결국은 이제 판가름하는 것은 중도층의 표가 이제 판가름이 되잖아요. 자, 과연 이 기소가 되고 성추문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을 중도층이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16년에는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서거나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인기인데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는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현상이고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본 민주당 측의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겠죠. 왜냐하면 당시 대선 패배 이유가 힐러리 클린턴 그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이 너무 위선적이다. 기득권층을 대표한다. 그런 것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면서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를 카말라 해리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오히려 손해가 가는 선택이기 때문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남을 확률이 더 높아졌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정치 컴백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렬한 신디사이저와 드럼 사운드에 지민 특유의 애절하고 세련된 음색이 더해진 노래 라이크 크레이지입니다. 지민이 발표한 솔로곡 라이크 크레이지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인기를 끌고 있는 컨트리 가수 모건 월렌의 라스트 나이트 등을 제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라이크 크레이지가 담긴 지민의 솔로 음반 페이스는 데뷔 10년 만에 처음 내놓는 공식 솔로 음반입니다. 지민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2020년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2021년 마이 유니버스까지 총 6곡의 핫100 1위 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핫100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K-팝 솔로곡은 2012년 가수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라이크 크레이지는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톱100 8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올해 벚꽃이 빨리 피더니 벌써 이렇게 땅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활짝 핀 벚꽃과 기온이 오른 모습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4월 초인데도 전국의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서울 양재천에서도 야간 조명을 받으며 밤벚꽃을 감상하는 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지난 주말 여의도 윤중로에도 가족들이 벚꽃을 보면서 봄날 오후 시간을 즐겼습니다. 예년보다 2주 앞당겨 빨리 핀 벚꽃은 벌써 꽃잎이 땅에 떨어진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한낮 기온이 높아서 초여름 풍경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는 봄이 절정이지만 근처에 있는 물빛 광장은 벌써 초여름입니다. 시민들은 바지를 벗고 발을 물에 담그고 분수에 뛰어드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벚꽃이 빨리 피는 것은 지구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네, 아름다운 봄꽃을 보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비 소식이 간절한 요즘이죠.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호남으로,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을 하겠고요. 제주 남부와 전남, 남부, 동해안,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을 하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예년보다 따뜻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